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기업들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잇따라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용역비와 말 구입비 등 72억여 원이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는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요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에서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게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량을 결정하면서 최 씨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극심한 국정혼란, 국민의 실망감 등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최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획된 사건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파면의 책임이 책무를 방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뇌물과 강요, 국정 파탄의 책임 등을 물어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받아온 뇌물 금액을 감안해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원도 함께 물렸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어 스포츠로 직접 보낸 용역비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모두 72억여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등 36억여 원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금품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지 이를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다면 뇌물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 역시 최 씨의 1심 재판에선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정황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법원 간의 판결 충돌은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문제가 신 회장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둘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제공에 대해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롯데 측은 결과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SK그룹 측에 요구했던 89억 원대 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앞서 SK 최태원 회장은 요구받은 89억 원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지왕 최민희 의원님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3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중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귀여운 악동 그런 느낌이고 최민희 의원님은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이고 목소리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목소리 동안.
근데 그게 아니고 제 목소리가 아. 소년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소년. 소녀가 아니라 소년. 그런 경우 있죠. 약간 변성기 전에. 중성스러운 목소리면 예. 소년들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 네, 있죠. 네, 그렇대요. 최민희 소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이신데 아마 이거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자, 지역구는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견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이분의 지역구는 남양주 가불병이죠, 이제. 그렇죠. 미국도 다녀오셨죠? 네, 뉴욕 갔다 왔습니다. 어쩐지 뭐 햄버거에다가 콜라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햄버거에 콜라는 안 먹었습니다. 백팩의 운동화. 백팩, 뉴요커. 어. 뉴욕 갔는데 저 진짜 이번에 힐링하고 왔어요.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민주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그 북미 쪽에 있는 카나다, 미국 뭐 그쪽에 있는 우리 재외 동포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민주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그 북미 민주 포럼에 미시 USA 아시죠? 알죠. 미시 USA가 같이 디지털 소통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강연? 강연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송구하고요. 진짜로. 그냥 만남? 예, 그냥 간담회 했고요. 무엇보다 오프상에서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디지털 소통위원회 활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을 돌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오해가 막 쌓여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소상히 이제 뉴욕 가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반응이 있었어요. 미시 USA 멤버들이 되게 씩씩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스마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우리 버려져서 우리끼리 외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알고 있었죠. 다 그런 느낌이 있구나. 예,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디소위에서요. 저희가 알고리즘이 바뀌었잖아요. 네. 댓글 알고리즘이 네이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저희가 다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을. 그리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기획은 일찍이 했는데 당내 절차 밟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혼자 하지 않아서 당이 그렇게 같이 해줘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네. 뭔가 동질감이 생기고 그런데 네. 시대가 확실히 예전과 바뀌어서 네. 사실상의 소통은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네, 네.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비중이 예전에 비하면 엄청 높아져서 네.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이 돼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북미 민주 포럼의 회원들을 보고 느낀 게 해외 동포들은 국내 사안들을 바이어스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짜뉴스 같은 네, 거. 네, 네. 그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선을 딱딱 그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명쾌하세요. 최민희 의원님도 이제 그 미시 USA에 섞이면 선색 없이 미시 USA로 보이는 바로 그런 분.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캡션이 달려 있어요. 뽀샵 와장창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요, 거의 사이버 전쟁 수준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미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여러 번 받았답니다. 네. 근데 그 사이버 공격을 하는 주소지가 러시아로도 돼 있고 그렇대요. 우리 방송에도 미시 USA 분들이 네. 한국 방문해서 인터뷰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사정을 좀 잘 알리는 편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다녀오신 우리 뉴요커 미니 최. 갑자기 훈아님 혀가 꼬부라지는데요. 제가 영어 잘해요. 모르시죠? 한번 그 영어로 지금 해보세요. 나중에 하시죠. 방송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빅뉴스는 역시 최순실의 1심 판결인데요. 결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그리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걸 이제 실질구형이라고 한다는데 네. 반성의 여지가 없어서 검찰이 구형한 만큼 내려주는 징역 6년이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는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을 선고가 나왔는데 원래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이 구형이었고요.
예. 근데 지금 5년 정도 깎인 그 부분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되게 정말로 많긴 한데 신동빈 사례에서 보듯이 이재용 판결과 신동빈 판결에 대한 불공정성 뭐 이런 게 또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건 최순실 씨는 우리 입장에서 좀 못마땅하죠. 25년을 깎아냈다는 게.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법조계의 반응은 굉장한 중형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 8년 선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받은 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항소심 가서 또 깎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2심에서 깎을 거 다 예상해서 선고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네. 걸로 보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김세현 재판부가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면 형을 확실히 때리는 그런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일단 이분은 저는 오늘 제일 속이 시원했던 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거 박근혜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네. 게다가 안종범 수첩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요게 이제 이재용 재판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생겨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이 13개 혐의가 갇히는 공범관계란 말이에요. 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어떻게 해왔는지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걸 어떻게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는 몰랐을까요?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삼성 특검하고 뒤에 삼성의 과장으로 갔다. 생각해보면은 특검이 이건 뭐 판사든 간에 이제는 순수하게 바라볼 성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해지게 하는 건 제도와 국민들의 감시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형량이 최소한 최순실보다는 국선 변호인들 통해서라도 1심이 끝난다고 해요, 대략. 네. 그러면은 최순실보다는 높아야죠. 높죠. 예. 네. 이 상태가 주범이니까 네, 이쪽에 네. 주범, 정범 또는 공범이라도.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1심에서 20년 정도 남았는데 2심 네. 가고 뭐 대법원 가고 뭐 그러면서 그게 대폭적으로 깎일 가능성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은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사건으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더 있으니까, 올라가네. 예, 별도 재판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23년인 셈이죠. 23년.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박근혜 씨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징역 25년 받을 거라고. 그 이상은 안 부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 최대치. 예, 저는 최대치가 25년 정도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몇 년을 받을까? 그런데 저는 20년이라고 했고 전문가들은 12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때론 맞아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려. 비상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전문가들이 대충 찍는 게 맞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해요.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SK에 관해서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부정청탁도 인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25년 더 받겠는데요. 주범이니까. 25년 박근혜 현재 나이가 60대 중반. 그리고 25년이면 이게 90세인데 이게 참 일단 뭐 법의 잣대는 그러니까요. 뭐 냉정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뭐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 죄량 불변의 법칙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누리셨잖아요. 저는 이걸 사주로 봅니다. 평생 누렸잖아요. 네. 누리고 나서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냥 저질러 놓고 나서 그 대가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네. 그것을 뭐 일부 박사모 분들처럼 불쌍하게 생각한다거나 훨씬 불쌍한 건 본인들 아니실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죠. 이렇게 보면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블루칼라의 가난한 분들이 공화당을 지지할 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드시는 분들 중에 그 탄기국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정말 이렇게 뵙기에도 민망할 정도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막 박근혜 불쌍하다고 우시는 거 보면 참 눈물도 주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법률 위반, 뇌물 등등해서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사실 이게 제가 최순실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거 돈으로 때울 수 있다면 최순실은 아마 몇 조 원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돈으로 때울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이제 그 추징금이나 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황제 노역을 하면 돼요. 그렇지. 하루에 막 2억 원씩 까고. 2억이 아니고 1억이래요. 최대가 1억 얼마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래갖고 네. 3년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군요.
그러면 하루에 1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365억을 1년에 까면. 아우, 정말. 그러면 365억 안 내고 그냥 1년형 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갇혀 있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랄까 고통이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근데 뭐 20년 사나 23년 더 사나 뭐. 네. 이재용은 삼성의 그 법률 자문 간부들만 해도 뭐 20-3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네. 재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단 며칠이라도 빠져나오는 그게 다 갇혀있다는 거의 고통이거든요. 네. 사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나는 그런 사람밖에 모르네.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친한 사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의 그냥 존재를 올 겨울에 감옥에 갔어요. 일부러 잡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밖에 산더미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1심 선고이긴 하지만 20년쯤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록하고 나면 처음에 엄청 막 자유로워요. 그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세상도 또 다른 감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잣집 마나님인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안 쳐다봐. 돈은 막 많아. 그러니까 쇼핑 같은 거 막 하면서 이렇게 사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는데 감옥에서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했던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만 보면 자기들끼리 속꿉장난하는 거지 그게 사람 사는 거겠어요. 알고 보면. 그렇죠. 네. 저는요 최순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쨌든 자기 친구 박근혜를 탄핵시킨 원동력이 최순실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박근혜가 최순실이고 최순실이 박근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친구를 탄핵에 이르게 한 그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된다. 네. 보수가 보기엔 그런 거고. 아. 이게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실정법을 위반하고 나라를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오래 있어야 되죠. 실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의원님이. 어떻게 해요? 친구일까요? 자, 의원님이 미국도 갔다 오신 사이에 네. 한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십니까? 다 알고 있었죠. 미국에서 디지털 시대에. 그럼요. 그리고 제가 묵은 호텔이 와이파이가 뭐 팡팡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미국 가시지 않고 지금 미국 갔다고 그러시나 할 정도로 트위터를 많이 올리시죠. 열받아서 올렸죠. 열받아서 참을 그렇죠. 수가 없어서.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뭐 김일성 가면 논란도 나오고. 그 막, 이렇게 됐어요. 고백하자면 김일성 가면 논란이 터졌어. 그런데 그 트윗을 우리 당이 어떻게 올렸나 쭉 봤어요. 그런데 최재성 의원이 트윗을 잘 올렸더라고요. 최고 존엄한테 이렇게 하면 거기선 잡혀간다고. 그래갖고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다른 트윗이 안 보이길래 그냥 전 대중적 감수성으로 올렸죠.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김일성 젊었을 때를 잘 알아보냐고. 저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이제 따라다니는 김일성 이제 사생팬. 그게 옛날에 그런 뭔가 김일성의 팬이 아니었다면 김일성 젊은 시절의 얼굴이 뭐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나이 들어서 뚱뚱한 모습은 기억나거든요. 왜냐면 국내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 많이 나머지 젊었을 때 사진은 흐릿한 사진밖에 못 봐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김일성 혹 혹이 있다고. 없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혹이 진짜 있었죠. 요술 주머니다 뭐 그래갖고 막. 그런데 그 혹은 젊었을 때는 없었을까? 어쨌든 혹도 없고 뭐 북한의 꽃미남은 저렇게 좀 우리 70년대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게 김일성이 젊었을 때 그랬다 한들 철수와 영희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요. 얼굴? 근데 지금 이제 뉴스의 전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짚을 수는 없고요. 네. 김여정, 김영남 고위 대표단들과 여러 일정 통해서 만나면서 교감도 만들고 확실히 처음 만났을 때보다 굉장히 다정해진 느낌 같은 걸 갖고 돌아갔고요. 네. 북한에 내리자마자 사열을 받았더만요. 잘했다 이런 그 뜻이겠죠. 한밤중에 사열하니까 그거 역시 저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던데. 치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 치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밤중에 사열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이 보도가 네. 북한 조선중앙TV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 결국엔 대외용인 거고 네. 북한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흡족회에 따른 다른 표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송하는 오늘 나온 속보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공식적으로. 그 대화 의사 밝힌 거 여러 번이에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후에
펜스의 강경 일본도로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도 대화할까 이렇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이에 자기 입장을 거의 안 밝힌 상태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우리 청와대 쪽의 어떤 교감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면 네. 안 되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을 딱 동일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처음부터 그러셨죠. 네. 국내에서 개혁 진보 쪽에서 비난을 받을 만큼 트럼프와의 관계, 대미 관계에 집권 초에 치중하셨죠. 그래갖고 답답해하는 분도 많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한미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해도 파장이 지금 이 정도로 막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를 트럼프가 트윗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말 날리고 그랬으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신 건데 이번 전 과정을 보면서 진짜 보수 세력이 힘들겠구나 국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피가 마르죠. 네. 안타까워 죽지. 네. 그 핵심이 뭐냐면요. 펜스가 리셉션에 김영남하고 같은 테이블이라고 악수도 안 하고 가버렸다. 5분 만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 경직된 자세잖아요. 그거에만 주목해서 그거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고 큰일 난 것처럼 막 떠들고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태도는 정말 현실을 모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펜스 생각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바뀌거든요. 본인이 또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만약에 펜스가 김용남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그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완전히 그 한반도의 남북한 주도로 북핵 문제를 푸는 분위기를 미국이 용인하는 게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남북관계나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은 어떤 안 좋은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고정불변으로 바라보고 막 호들갑을 떤다든지 그렇죠. 조금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또 그 좋은 것이 지속될 것처럼 또 호들갑을 떤다든지 이런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늘 이게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조건들이 바뀌면서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간다. 이거를 역동적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건 큰 흐름, 큰 흐름 속에서 그런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이번에 김일성 가면 논평하는 거를 보고요. 저 정말 한편으로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보수 진보의 양날의 날개를 날고 싶은데 한쪽 날개가 정말 치명상을 입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 아, 저렇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우리 같은 지하실 골방에서 하는 팟캐스트도 그런 식의 분석은 안 해요. 어머. 나라를 위해서. 푸나님. 그게 비록 이 공간이 작다고 하여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 말 들으려고 했어요. 이 땅의 12,000 새날 애청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면 아니돼요. 12,000이 뭐예요? 그거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집회할 때 맨날 12,000 청년하고 라든가 12,000 철의 노동자 그래서 그 12,000이란 우리 땐 100만 학도였는데 그러니까 수많은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그럼 여기서 이 문제 갖고 짧게 넘어가게 해요. 우리가 또 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질문 하나요. 제 생각인데 방송으로 이미 나간 이야기예요. 김여정이 특사로 친서를 들고 올 때는 이미 저는 최소한 북한 쪽에 이런 표현,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표현.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워딩만 돼도 그 무엇이든지라는 워딩에 획백히 할 수 있어. 우리 조건 미국과의 평화협정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런 뜻을 저는 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 무엇이든지 부분만 빼면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북미 그 민주 포럼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어떤 분이 북한이 김여정을 보냈고 김여정을 통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우선 첫째, 북한이 북핵을 개발해온 역사가 얼마입니까? 거의 그게 6.25 전쟁 끝나고 경제 최소한으로 복구해놓고 70년대 초반 혹은 어떤 사람들은 6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핵
핵 개발의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판단이 달라요. 핵 개발을 침공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핵 개발을 자위용으로 보느냐, 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쪽이건 간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핵이 있으면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답을 내지 않고 어쨌든 핵 개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체제를 지켜온 거잖아요. 짧으면 50년, 길면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핵 전쟁 억지력은 전 세계 공통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처럼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틈바구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나님 말 중에 무엇이든지만 빼면 저는 뭐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제안은 한반도 중심으로 한반도가 손을 잡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취지가 더 커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 올림픽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 지금 돼버렸는데 명시적으로 그게 명시적이든 아까 그 최순실 재판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 뇌물에 대해서. 그것처럼 명시적으로 북핵을 말하진 않았으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데 핵이 고정불변하다는 걸 놓고는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명시적이진 않았으나 암묵적으로 북핵 폐기도 미국이 체제 보장해주고 평화협정 맺어주면 가능하다. 이 관점으로 갈 거라고 보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목적론적인 거는 아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목적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수 쪽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올 것 같아요. 비핵화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와 남북이 합의한 거잖아요. 비핵화가. 그러니까 비핵화를 목표로 간다는 건 대전제인데 그 지금 현재 김여정이 특사로 왔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곧바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이꼬를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우회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인권 문제 해결부터. 핵만 놓고 일단 본다면 동결, 감축, 나중에 폐기 이런 단계적 수순이 있을 테니까 이건 절대 안 돼라고 이게 성역화 시켜놓으면 어떤 대화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묵시적으로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인데요. 전달을 우선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린 핵이 있다. ICBM도 본토까지 갈 수도 있고 적어도 괌 기지까지는 ICBM 도달할 수 있다. 그거 핵 이제 병진 노선 우리 이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체제 보장하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휴전체제를 그렇게 된 이후에 핵동결을 논의하겠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에 물음표로 남겨놓는 걸로.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기적 관점에서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안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선 당장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태도를 정해야 돼요. 그럼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과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 이제 협조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지혜로우신 게 여건을 만들어 가자. 여건이? 예, 그게 여건이 되면 하자가 아니에요. 여건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만들어 가자 같이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너네 내놔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혜롭다고 보이고 저는 언론이 진짜 좀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의미는 알면서 왜곡한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아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몰라서? 예측을 못하고 이런 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는데 속도 악의적이기까지. 그러면 그거는 뭐 기레기 대마왕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언제냐고 저울질하는 요 태도는 자유한국당하고 일맥상통해요. 이 흐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들 속마음은 최대한 빨리 갔으면 좋겠다잖아요. 지방선거 전에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풍선 싸움 같은 걸로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영향을 별로 안 받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는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냐, 미국이 북한 폭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계속 좋은 메시지만이 나오면 여론이 좋아지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해라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올림픽 초반에 북한 대표단이 와가지고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화해 제스처였잖아요. 열병식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면 또 보수의 목소리가 나오고 미국 강력파의 목소리가 나오면 또 우그러질 수가 있어서 분위기 잘 만들었을 때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 틸러슨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래 이 분위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 잘 풀어보자 이거잖아요. 물론 전제가 있긴 하지만. 있다까지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제안. 남북 축구 교류를 하자. 그렇죠. 민간 교류가 해야죠. 네,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의 제안.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끝나면 갑자기 딱 교류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 잡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교류 프로그램이 지속되다 보면 또 남북 정상회담도 더 가까이 빨리 올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최대 목표는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몇 개월 후가 됐건 몇 년 후가 됐건 희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핵폐기 그다음에 뭐 뭘 어쩔 건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밥줄도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어떤 한국에 있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미국도 아마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강경 일본대로 핵 포기에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틸러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조건을 달고 대화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화할 수도 있다.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고의 세월이 지금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데 네. 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기분 묘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그 표정을 봤어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눈물.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연신 훔치는데 그런 감정으로 좀 어떤 적대감만 갖지 말고 그래서 적대감 가져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계속 무시하고 남북 간에 항상 총풀이를 겨누고 한반도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시간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 최민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로 오늘은 방송을 2부로 못 내요. 일부러 끝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야당 얘기 잠깐만 하면은 워낙에 지금 올림픽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홍준표의 독선 비호감 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의 비판이 지금 장난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심재철, 이주영, 정가변,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진으로 대접 안 해주고 뭐 중진 연석회 이런 거에 전혀 안 불러주고 당 운영에 전혀 우리들 목소리를 안 듣는다 하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풍선 같은 거를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심리를 알죠. 어느 쪽 편이십니까?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요. 홍준표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행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가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연일되는 막말 게다가 결정적으로 유여해와의 그 기이한 전쟁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창립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이상하게 그 여론조사에 되게 약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발표한 바른미래당이 제2당이 된다는 그 여론조사 등등이 다 영향을 미쳐서 뭐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해할 수 없게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룹이 모여서 문대입 쫓아내려고 막 했던. 그 조건이 뭐냐면 문대입 체제 하에서 그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들이 다 그때 기억나시죠?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 심지어 200석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걸 잘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전멸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지역구에서의 공천하는 주체잖아요. 네. 하다못해 기초의원까지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그냥 전멸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거나 그러면 그 중진 7명의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심재철 안양. 네. 이주영은 경남인가? 네. 예. 이준 경남, 네. 정가변 경남. 그다음에 네. 나경원 서울, 유기준 경남, 네. 정우택 충청. 홍문종 의정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보세요. 경기도 흔들리죠. 경남 흔들리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그러네요. 없고. 예, 그런 분들이잖아요.
천추의 한이겠어요. 홍준표를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지지율을 유지할지는 몰라, 센 말로. 근데 14%. 확장성이 없어.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후보가 홍준표보다 더 확장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네, 김진대. 자, 그런데요, 재밌는 뉴스 하나를 좀 얹자면,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이거 들어가서 막 요즘에 이제 언론상에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4만여 늘 푸른 한국당 당원이 반대 한 건 없이 합당을 의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혼자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름 바뀌나요? 푸른 자유당? 푸른 자유한국당 뭐 그렇게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명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혼자만의 충성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해먹을 때도 이재호가 뭘 드셨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이재호는 챙겨주지도 않았어. 자발적으로 이명박에 충성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아니 챙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MB는? 왕따. 예, 왜냐면 챙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전부 이명박 최측근이에요, MB에. 그러니까. 김백준 뭐 등등 다. 그 이명박 측근이라고 불렸던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물들 이재호나 이동관 같은 사람들은 쭉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부속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 쭉 놔두고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MB가 제일 잘 알고 그거는 MB하고 자신하고 김백준 셋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쟤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야 나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인증하려고. 씨. 네, 배경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이분이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대통령들이란 그렇죠. 올라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속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자기들한테 해야 될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그럼 죄 있어도 구속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점차 소멸해 가겠죠. 지방선거라든지.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게 정치적 세라는 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 소멸해 가면 끝없이 작아지고 한 번 커지면은 민주당처럼 눈덩이 걸려가듯이 막 커지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기승전결. 네. 지방선거를 통해서 망해가는 건 확인. 그리고 아마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선 전에 상당히 많이 또 재편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자유한국당 입당, 뭐 접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글쎄요. 제가 한 토론회에 나갔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앉으면서 자유한국당 패널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합당할 것 같은가? 아,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그 흐름이라는 게 뭐. 네. 자, 어쨌건 암울한 미래.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만 하면은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 현 시장 권영진보다 2배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못 뒤집어요. 네. 두 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생각을 좀 바꿔서 대구를 만약에 민주당이 접수할 수 있다면 참 그 소멸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김부겸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치에 어떤 굉장히 무거운 짐이 걸려 있는 참 묘한 상황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요. 지방선거를 기호 1번으로 치르냐, 기호 2번으로 치르냐. 이게 대수로울까요? 방송은 오늘 박찬우 의원 이 사람이 지금 또 예, 의석 하나 줄었죠? 의원직, 예, 상실했죠. 1번으로 치르는 건 대구 쪽에서는 유리한가요? 유리하죠. 관성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은 일단 유리해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그 부분들이 1번이시네. 거기에. 네. 평생 나는 무조건 누구 당이든 1번만 찍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정파와 상관없이 1번 여당을 여당. 밀어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와, 놀라운 게 제가 텔레그램에 보면은 문모닝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문재인 그 키워드 보고 계속 올리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사 중에 있어요. 대구에서 그 대구 쪽 지방신문의 칼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언제까지 대구 홀대한 건가 이런 걸 막 써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근데 왜 김부겸 장관이 대선할 때 그 대구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장관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거보다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우리 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한석 잃더라도 난 대구선에 가져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김부겸 장관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략 한 17석 정도가 재보궐선거 이루어진다면 그중에 민주당 쪽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올 분위기고요. 네.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텐데 네.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다른 정당의 자리예요. 그중에서 반타작만 해도 오히려 의석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를 1번으로 치르냐, 2번으로 치르냐, 이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 국회의장의, 그렇구나. 국회의장의 경우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해야죠. 선거가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였고요. 또 분발하십시오. 예. 자, 지금 바른미래당 이야기하겠습니다. 13일 날 바른미래당이 정식 출범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 예. 공동대표에 유승민, 박주선 이렇게 맡았는데. 그리고 원내대표가 김동철을.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토론 끝에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안 넣는 걸로. 이분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안철수 씨가 원래 그랬잖아요. 민주당. 애매모 뿌옇게.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이 중요하구나. 이념이라고 하니까 막 이념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가치관 노선인데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거냐, 가진 자를 위해 정치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당 당원에도 진보라는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원의 진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광주 민주항쟁 당원에 넣는 문제로 안철수 대표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물이 빚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면 그게 보수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급하고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이념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 위하여 만드는 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평가하기를 정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정치는 이념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이념이 아니고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에 대한 그쵸.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자유한국당은요, 자기들이 흑수저당을 지향하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또. 아유 그래놓고 에이씨. 뭐 소방관 증원도 반대하고 안전공무원 다 반대하고 네. 그거에 또 속으시면 이제 좀 그만 속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센 말이 안 나왔네 하고 지금 팟캐스트를 끌 시점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애초에 이제 중도파, 중재파들로부터도 당대표 내려놓고 바른정당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재를 다 거절하고 계속 일관되게 합당이 되면 나는 당대표 내려놓겠다 해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네. 안철수는 이제 대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전 대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철수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서울시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장 쪽으로 분위기를 언론들은 띄우지만 네. 안철수는 뭐라고 일관되게 답을 해왔냐면요. 당이 맡기는 소임은 다 할 거다 이렇게 정말 정치인스러운 오딩이잖아요. 자기가 당대표일 때. 그럼 국회 입성하려고 할까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할 텐데 아마 이건 여론조사의 추이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기 당 사람인 최명길 의원이 송파. 우선 이른 송파 정도는 보수 쪽 개념으로서는 분위기는 뭐 서울시장 나가네 만에 엄청 띄우겠지만 결국에 가능성 없는 것보다 안철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무기는 저는 원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럼요. 네, 네. 원내인 것과 원외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국회 주변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송파울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여론 사전 정기 작업에서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자기의 규모를 키워놓으면 일개 거기는 지역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그 그것도 가능성-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면 본인 스스로는 철수한다. 철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포스트 서울시나 경기도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도 선거연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가 양당이 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헤쳐모여야 한다. 음.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고 송파 출마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자. 저는 뭐 100% 동의해요. 그런 거. 100% 동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잠깐만요.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 쪽에. 그러니까 그 7,530원으로 시급을 정해라. 음. 이 말에 진의를 알아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저는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그 전제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1도 없지만 네. 국민들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청원을 나오겠어요. 올리겠어요. 정말 국민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이 포함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나름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인드는 어떠세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너무 빠른 여당화, 전투력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거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비급한 변명입니다. 아니 저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예. 신기한 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세요. 근데 집단화되면 마치 우리 같은 남자들이 이주영 실장님이 너무 잘하는 얘기일 텐데 예비 군복을 입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300분의 1, N분의 1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여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좀 더 이렇게 가열차게 싸워주면 좋겠는데 언론상에 드러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최민희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모든 국회의원들 너무 좀 잘 싸워주는 게 아니냐. 최민희는 뭐 정편 케이블 채널 나가서 너무 잘 싸운다 뭐 이렇게 칭찬이 쏟아져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군계일학? 저 적폐의 표적이에요. 저요 민영삼도 민영사상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고영주도 저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리고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건도 있고 그래서 정말 고단한 적폐의 표적입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최민희가 지금 사선인가 현역인가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존재감 없는 분들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핵발전소 문제를 탈원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문제는 그 내용은 충격적인 걸 떠나서 저런 분도 있었구나라고 또 처음 듣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정도. 그래서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한 발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은 아쉽게도 최민희 의원 목소리로만 하루를 지배하는 그런 날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후에 맞다. 고맙습니다. 잘 보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왕왕 돌아가네. 왕왕왕왕왕. 네. 아우,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왕왕 돌아가네를 외치고 있어요. 아, 다른 데서 왕왕 안 돌아가가지고,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저와 함께 네버엔딩 스토리를 꾸며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네,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옆에는 우리 약초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약초님은 또 그거 하잖아요. 또 귀두 방송 하잖아요. 예. 귀두 스토리. 귀두 스토리가 또 인기가 많아졌는데. 예.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이름이 귀농일기입니다. 네, 귀농일기에 빠져든 두 사람 해가지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청취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껴 맞췄어요. 예. 좀 늦으셨어요? 예. 이번에 그 추천 방송 되면서 네네. 한 100명 는 것 같아요. 와. 그럼 지금 총 몇 명 정도 되셨어요? 아까 보니 287명이던데요. 와.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네. 100명이면 거의 뭐 30% 성장한 거잖아요. 광고 넣고 싶다. 예. 와. 방송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네. 6시 내 고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 근데 이제 서서히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만 하시면 예. 점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조그맣게 농사 지면서 이렇게 그렇죠.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환상을 깨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시 내 고향, 뭐 인간극장 이런 데서 네. 환상을 많이 불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별개의 일을 이제 현실처럼 이렇게 내기 때문에 네. 제 방송을 들으면 이게 실제인가 보다 오히려. 그리고 실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제 말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위험하네. 그러면 이제 균형이 관심 있어 왔다가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 보고 균형했다 실패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어쨌든 굉장히 그 진솔하게 솔직하게 예. 뭐 거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 거품 없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약초님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캐스트 다음 주에는 한 300명 넘을 수 있도록 기대 많이 고맙습니다. 하겠고요. 자,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어떻게 또 뭐 요즘에 근황이 어떠세요? 고민거리 좀 하나 해결되셨어요? 저번에 법원 갔다 온 이야기 했었잖아요.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에 있었기 때문에 소액 재판이지만 제가 다녀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서 정말 5분도 안 하더라고요. 금방 끝나네. 그런데 판사가 여자였고 제가 원고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저한테만 질문을 하고 피고한테는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야, 그럼 좀 유리한 건가 여기? 아니 피고는 할 말이 뻔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기회가 안 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장이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장이 아니니까 자기가 대리로 나온 직원이라고 그렇게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 맞다고 그랬더니 위임장 가져왔으면 내봐라 해서 판사한테 줬는데 이 위임장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발언권을 아예 안 줘버렸어요. 그럼 결과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왔고 저쪽에서도 자료를 더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자료를 내고 3월 중순에 다시 잡혔거든요. 그 날짜가.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럼 이자까지.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법적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하자면 눈치로 분석하자면 마차님한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 같아요. 동의죠? 왜냐면 그 날짜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좀 즐거우셔야 되니까. 네. 자, 마차님은 지금 이렇게 또 새해를 법정 소송으로 보내고 계시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또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굉장히 춥게 춥게 잘 지냈습니다. 야, 아직까지도 춥게 지내고 계세요. 특히나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그렇지, 올림픽. 응원단이 내려왔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 제가 봤던 기사를 또 보고 또 읽고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한 번 본 기사는 그냥 다시 안 봅니다. 근데 그 북한 응원단 관련 기사는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또 뭔가를 상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번 읽으셨어요? 예. 보고 또 봐도 재밌었어요. 야, 약간 또 특이한 또 스타일이시네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판문점을 지나서 평양이나 저 함경도까지 갈 수 있다면 어떤 여행 루트를 짜야 될까 뭐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인라인 스케이트 좋아하시니까 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쫙 금강산까지 가시는 거죠. 그렇죠. 머리 염색하고. 머리 염색. 생각을 해도 꼴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야수님을 실제로 안 봐가지고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잘 어울리겠지 이렇게 상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십니다. 이것도 약간 몸에 호리호리하신 분들이 금발에 목에 장발해야 어울리지 약간 살점이 있으세요. 뒤에서 보면 다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용민 PD 낙곰수 유명한 김용민 PD님보다 한 5kg 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6kg 해주세요. 6kg. 6kg로 할까요? 네. 자, 저도 한 주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져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좀 조용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제가 이제 좀 살도 좀 빼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주제랑 또 그게 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미팅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미팅뿐만 아니라 물건과의 미팅, 다 됩니다.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오늘 이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또 약초님 꼴찌 하셨고요. 새롭지도 않아요. 이제 항상 늘 꼴찌 하시니까. 가위바위보! 마차님이 3등. 자, 가위바위보! 네, 우리 야수님이 오늘 1등 하셨고, 제가 2등입니다. 저는 항상 또 꼴찌. 그는 항상 1등 할 때마다 고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소재 탐색을 위한 3등. 3등. 세 번째. 3번. 그럼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우리 마차님이 고를 수 있어요?
자, 1번 할게요. 아, 좋습니다. 우리 약초님이 4번입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미팅요? 그 흔히 말하는 그 미팅. 아, 그 남학생들을 네. 여학생들 이렇게 만나는. 네. 그러니까 뭐 소개팅은 해본 적 있어요? 소개팅은 한 번인가 해봤어요. 아, 소개팅 한번 도대체 뭐 하고 살았어요? 저는 소개팅도 미팅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도대체 뭐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미팅은 좀 여러 명이 네.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소개팅은 이제 네. 누구 소개로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보통. 아, 근데 미팅은 그래도 대학 가서는 좀 해볼 대학 만한 가서도 건데. 하지를 않았고 네.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막 어색하게 만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아. 모르는 사람이랑 1대1로 만나서 막 이러는 거를. 근데 어색하긴 진짜 어색해요. 엄청 뭐 좋아하세요? 막 이러고 갑자기. 그 영업한다고 생각하고 잘해주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좀 어색해요, 그게 만나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뭐 커피는 뭐 드실래요? 뭐 이런 거가 좀 어색한데, 좀 안타깝네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냥 뭐 성당에서 사귀거나 막 이랬었기 때문에 굳이 소개팅이 좀 어색해서 안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미팅은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마차님이 또 이력서 쓰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야, 이거 괜찮다. 왜냐면 또 요즘 그 취업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네. 아, 이력서는 특히 처음 신입도 그렇지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언제 쓰는 게 제일 좋냐.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빡쳐가지고 잠이 깬 새벽 3시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치 그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씨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막 겪듯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써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정수력이 있을 때. 네, 그러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노트북을 이렇게 딱 켰을 때 메인 화면이 포탈이 아니라 구인 사이트. 거기를 딱 해놓고 내가 원하는 딱 그 카테고리를 아예 딱 지정을 해서 그걸 홈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켜자마자 그게 나오게. 그 정도는 해야죠. 늘 컴퓨터를 키자마자 내가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들게끔. 네. 저는 이렇게 구직을 목표로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요. 아니, 직장 생활을 안 하셨죠? 예, 아니잖아요. 항상 뒷구녕으로 들어가거나 제가 회사를 차리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부러워. 그런 왜냐면 경험이 없으시구나. 저는 이제 IMF 거의 그러니까 IMF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에 굉장히 취업난이 심할 때 이제 졸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왜 백으로 누가 넣어줄 친척 하나 없어 지금?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쓰는 게 되게 힘들었고, 저는 졸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입학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졸업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입학까지만 하면 엄마 아빠한테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학점 관리도 전혀 안 했고,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이 그렇게 망할 줄은 몰랐던 거지. 좀 믿는 구석이 있었네. 역시. 이거 그냥 엄마 소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뭐 집에서 있는 재산 물려받으면 되겠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여유를 부렸네요. 근데 이제 생각대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졸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야, 사회에서 졸업장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냐. 언니 이제 선배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졸업이라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졸업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팅을 안 했구나. 그런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어차피 또 네. 그 집안 좋은 사람들끼리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어차피 또 다른 집안하고 또 하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냥 굳이 그렇게 친구들을 남자 사람 친구 중에 골라서 사귀면 몰라도 소개팅이 너무 어색해서 싫었던 거예요. 그냥 제의는 들어온 적 있죠. 그러니까 미팅이든 소개팅이든 한번 나가볼래? 이런 거. 학교 다니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서 못했나? 더 슬퍼. 아니, 저희 딸내미도 보니까 뭐 주위 학교에서 서로 막 연락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냐?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 뭐 그게 있나 봐요. 그 연락책들이 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것도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합 한다고 동아리 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남자는 주변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 친구가 있고 또 여자 중에서도 또 주변에 남자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하는군요. 두 친구들이 딱 만나면 이제 또 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차님 같은 경우 제가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미팅 제한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예뻐가지고 모든 남자가 애를 좋아할 것 같아서 쟤 부르면 안 돼. 야, 우리 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진짜 제 옆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거기서 배척하는 그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쟤 오면 우리 평균 미모 떨어져서 안 돼. 쟤 오면 분위기 이상해진다. 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극과 극이네요. 둘 중에 하나도 고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갈 학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언젠가도 얘기한 적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외국계를 썼어요. 그걸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대기업은 온라인에서 바로 입사 원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점이 몇 점 몇 하면은 이미 거기서 필터링 돼서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 진짜 잔인하다. 네. 그래요? 그때 제가 할 때는 CJ가 제일 심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금호 같은 데는 들어갈 때 한자 시험 보고. 아니 조선일보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또 성당 오빠. 성당 오빠. 성당 오빠 아버지가 또. 그쪽 라인이셔가지고. 한번 거기다 볼까 했지. 선배가 이명박이잖아요. 아이, 또 편집. 그래서, 근데 그때는 조선일보를 왜 사람들이 불매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만 해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다 그랬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은 온라인 입사 원서를 썼지만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뽑아서 우편으로 붙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하는데 이메일도 보내고 저는 이제 더 한 번 더 봐달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그 황금색 클립을 꽂아요. 일부러 한 서너 장 되니까 일부러 클립도 왜 황금색으로 굳이 또? 그냥 평범한 것보다 좀 튀고 싶기도 하고 되니까. 있어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투명한 그 클리어 파일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넣어요.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우체국 봉투 있잖아요. A4 네. 봉지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두 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만큼 이 친구는 애착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네, 수도 네. 있고 좋게 보면은 아니 왜 애는 하란 대로 안 하지? 이상한 애 아니야? 애 뭐야? 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두 번 보면은 네. 저는 일단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학점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외국계에서 연락은 와요. 그러니까 신입들은 사실 뻔하거든요. 이게 뭐 학교를 좋은데 나온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만 보게 해주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접에 대해서 일화가 재밌는 게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풀 얘기는 맨 처음 면접을 봤던 스위스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스위스 반도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그 회사가 스위스인데 그 리텐슈타인이라는 데 있잖아요. 스위스 가운데 되게 조그마한 도시 네. 국가. 거기가 본사가 있는 데였어요. 야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다 얘기만 들어도.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6개월 다녔었는데 그 사이에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본사에. 6개월 사이에? 보내줬었어요. 근데 단체로 이게 그래도 본사는 구경해. 그게 아니고. 저만. 와 왜요? 그때 또 왜 그랬냐면 그때 홍콩에서 다른 나라에도 다 각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어리고 신입이었지만 저희 이사님이 그래도 너도 이런 데 빨리빨리 가봐야지 하고 보내준 거였어요. 근데 그게 미팅이 상해에서 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홍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한테 가서 저 홍콩 들렸다가 상해 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개념. 왜냐면 저는 진짜 그게 돈이 얼마 안 들고 네. 뭐 추가 비용이 있으면 내가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냥 그 회계 쪽 미팅에서 막 난리가 났나 봐. 쟤 뭐냐 이런 거죠. 신입만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없음으로 할 수 있는 발언. 그래서 근데 그 이사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표를 끊어줘서 제가 여기서 홍콩 들러서 상해 갔다가 올 수 있게끔 해준 거였거든요. 그 후에 이제 스위스도 가게 해줬고 그랬었는데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처음에 딱 면접을 보러 가서 1차 면접에 부서장급하고 관리부서에서 면접을 보고 2차가 문제였어요. 그때 한 번 면접을 봤으니까 얼굴은 아는데 2주차에 금요일 저녁 회식에 오라는 거예요. 면접이 아니라 회식에 오라고 하니까 되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식 면접이 유행이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예전에 뉴스에서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압박 면접 하는 맞아, 것도 맞아. 있고 뭐 회식 면접이 있고 뭐 팀 면접이 있고 무슨 뭐 미션 지금은 주고. 좀 덜한데 네. 그때 압박 면접 압박 면접 할 때 아빠 면접 최고죠. 그렇게 살고 싶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과자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그때 압박 면접으로 얘가 좀 통통했거든요. 근데 너 이렇게 통통한데 우리 회사 와서 과자 더 먹고 살 더 찌면 어떡할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소속감이지. 걔가 그래서 지금까지 취업을 못하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7년 동안 그러고 이제 다른 회사 면접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다른 회사를 절대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진짜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충격받으면.
아무튼 그런데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회식 면접을 오라고 하니까 너무 그러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과메기라는 거를 봤어요. 아, 충격. 오. 와. 왜냐면 저는 전라도에서 컸고 학교를 서울로 갔으니까. 아니, 전라도랑 서울이랑 그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게? 전라도에서는 과메기를 전혀 안 먹어요. 그럴 수 아니, 있어요. 그래서 TV 프로 같은 데서는 좀 봤을 거 그것도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도대체 없으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과메기가 뭔가 해서 나왔을 때에서야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려가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그렇구나. 알았거든요. 저도 안동 가서야 과메기가 뭔지 알았어요. 신기해. 근데 일단 술을 못 먹는데 과메기도 되게 어색한 음식이고 면접이라고 해서 저 옆에 되게 키 큰 여자애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2명이라는 거예요. 야, 또 비교되게 또.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아니, 최근에 어떤 그 사진 유행했잖아요. 세계 최장신 남자랑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자분이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술을 못 먹는데 일단 따라주는 거는 내가 신입이고 완전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날 집에 와서 막 다 확인하고 막 주말 내내 완전 뻗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봐선 술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 긴장. 네. 그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노래방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노래방에서 까불고 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다 어색한 사람들이랑 하는 거죠.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는 그냥 건가요? 자기들 회식할 때처럼 직원이 된 것처럼 어. 막 친하게 막 다 잘해주긴 하는데 그게 내가 당장 월요일에 발표하면 이 사람들하고 그냥 쌩까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몰라는 그러네. 상황이 되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그 사회초년생,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마인드. 그러니까 내일 헤어질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오늘 왜 열심히 해? 막 이런 거. 내가 막 괜히 정드는 게 네. 싫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월요일에 합격 통지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2명 중에 제가 된 거예요. 그 키 큰 여자분 이기고. 네, 그 여자분, 저는 그 여자분이 될 줄 알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일단, 이 회사에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영어도 스위스 스타일이야. 스위스 스타일. 아, 키가 스위스 사람들 키가 크거든요. 키가 크고. 영어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또 기가 죽어가지고 있었는데, 첫 출근을 했는데, 저를 뽑아준 이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뽑고 욕 많이 먹었다. 왜? 그러니까 잘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얘기했는데 욕을 왜 먹은 처음에는 저는 왜요? 이걸 못 물어보겠는 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사님이랑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사님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 이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너 안 뽑으면 너 갈 데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사님이 지금도 회사에서 욕을 먹고 나간 지 학교도 있거든. 계속 술만 먹으면 너 그때 마차 왜 뽑아가지고. 아니, 이사님이 지금 그 재밌게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설마 그런 것 그렇겠어요.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본인이 내가 안 돼 보였든 어쨌든 진정성은 봐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빨리 회사를 다녀야 될 상황이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 막내고 회사에서 마스코트처럼 일을 시키려고 뽑아놨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렇게 작은 애를 뽑아놓으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키랑 그게 아, 뭐 내 상관이 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짜증나죠. 우리나라 이상한 편견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이력서 통과하고 면접을 봐서도 뽑아놨는데 네. 이제 면접에 안 들어온 나를 처음 본 임원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야 새로운 쟤 뭘로 왜 뽑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딱 보고 쟤 저렇게 조그만 애를 뽑았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아니,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저 P&G 그룹 있잖아요. 네. P&G 그룹의 한국 P&G의 마케팅 총괄 책임자가 마타님이랑 키 비슷해요. 여자분인데. 근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해도 제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엄청 짜증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아니 이렇게 눈짜가를 왜 뽑은 거야? 아니, 답답하게. 저도 그런 이런 거 비난을 아니에요. 많이 기분 들었어요. 나쁘지. 친구들이 막 놀리거든요. 대가리 크다고. 그걸 아시는 분이 금발을 해갖고 머리를 길고 댕겨?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게시판에 바야바 사진도 올라왔던데. 난 봤어요. 그 바야바 사진. 반박할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올렸어요.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보내줬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일을 시켰을 때 신입은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 말을 얼마나 알아먹고 빠릿한가 그리고 성실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뭐라 그러지? 잡 디스크립션. 업무가 영어로 하니까 생각이 나요. 와, 부럽다. 영어가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도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말로 막 이제 한글로 바꿔서 쓰지도 않고 일단 회사를 들어가면 영어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부서 직함 빼고 영어로만 부르는 거예요. 부장님도. 영어 이름 뭐예요? 그때 이름은 제니였는데. 왜냐면 그때 막 제니요. 다른 미니미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다행이네. 미니미, 네. 그거 아니, 다행이네. 아니 그때 그러고 나서 회사 옮기면서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긴 했는데 왜냐면 제니라는 이름 자체부터 너무 애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왜요? 제인이 어때서? 우리 제인이 저기 있는데. 젠 말이야. 젠 하다. 젠 영어로 이름 젠. 그렇게 영어로 부르지? 그 다음에 사실 저한테 아까 말했던 그런 출장 기회가 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갔었으면 내가 몇 년 차가 됐어도 해외 출장 나가는 기회가 그렇죠, 예. 쉽지 오지 않았을 거고 그때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중국 출장을 갔는데 가서 제가 영어를 웬만큼 한다고 생각을 했어도 끝나고 나서 제 옆에 있는 애한테 우리 지금 이제 어디 간다고? 이런 걸 꼭 물어보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차쯤에 이제 스위스 본사를 출장을 간 거죠. 그때 너무 떨렸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만 가는 거였고 스위스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리텐슈타인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웃겼어요. 제가 정말 이제 첫 출장이니까 너무 짐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짐을 정말 이민 가방처럼 들고 간 거예요. 신발 4컬레 막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미혼에 여자가 그렇게 큰 가방 메고 가면은 다 잡는다. 불법 체류. 근데 정말 그때 웃겼던 게 제가 그렇게 큰 가방을 이렇게 기차 플랫폼에만 서 있으면 거기 남자들이 다 들어다 올려주고 다 들어다 내려주고 다 사람 크기하고 비슷한 가방이 있으면 근데 진짜 동양 사람이 없었는데 그 기차에 어떤 이제 동양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쳐다보나 한국 사람인가 혹시? 그리고 이제 그냥 그때는 핸드폰도 지금처럼 막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장이 한국계스러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대한항공 다니는 엔지니어셨던 거예요. 스위스에서.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기차역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이거를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 만나니까 그런 도움을 받더라고요. 반갑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나 여기서 이제 못 돌아가나.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차를 얻어 타다니.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첫 면접이었는데 다음 회사들 면접을 봤던 거는 제가 에피소드를 좀 아껴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음 주제에 맞춰서 또 껴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명해지셨어. 그럼 얘기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첫 면접 얘기? 네, 면접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